여러분,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항공모함도 만들고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고 화성에 로봇까지 보내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고개를 숙이는 나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믿었던 나라지요. 그런 미국이 배 한 척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북극의 얼어붙은 바다, 영하 50도의 지옥 같은 추위를 뚫고 항해할 수 있는 바에 그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란드 땅속에 묻힌 천문학적인 보물도 그저 꺼낼 수 없는 돌덩이에 불과했지요. 미국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작은 나라 덴마크를 협박했습니다. 넘기라고,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미국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었지요. 지구 반대편 한반도 남쪽 끝 거대한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회의실에서 말싸움을 하는 동안 그 나라는 묵묵히 배를 만들고 있었지요. 대한민국, 우리가 그 나라입니다. 왜 세계 최강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필 한국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덴마크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70년 동맹국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헨릭 팔켄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 프로젝트는 죽습니다. 자원, 기술, 물류. 현실의 마지막 판정을 내리는 자리. 34년 동안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47분 문자 한 줄이 도착했을 때 코펜하겐의 1월은 도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34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시간에 호출이 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꼽히는 순간들은 예외 없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에너지청 본부 7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열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도,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복도까지 새어나오는 것은 오직 무겁고 짓누르는 듯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12명의 고위 관료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월의 새벽, 난방이 과하지 않은 회의실에서 그들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2개의 시선이 모두 정면의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스크린에는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회의가 아니며 행정회의도 아니며 국가의 운명 그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자리라는 것을요. 영상 속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더 위협적으로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를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필요하다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옵션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고 협상의 여지를 남긴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70년 동맹국이 동맹국에게 총구를 겨눈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회의실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2분이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정확한 시각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총리실 특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고 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해 유전에서부터 북극권 자원 협상, 유럽연합 에너지 안보 실무,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상대로 한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3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카드는 있다고, 다만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적어도 이 회의실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회의실을 나선 뒤에도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의 창문 너머로 코펜하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지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린란드라는 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북극권 자원을 다루어 온 사람으로서 그 땅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모를 리 없었던 거예요. 히토류, 니켈, 아연, 우라늄. 21세기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것들이 전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데도, 미사일 유도 장치를 만드는데도, 최첨단 레이더와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광물들이었지요.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탐을 낼 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인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도 오래전부터 그 땅을 주시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조건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고, 그 조건이야말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20도입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고, 바다는 1년의 절반 이상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 얼음의 두께는 2미터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그저 하얀 땅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광물을 캐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배에 실어야 했고 얼어붙은 바다를 뚫고 운반해야 했으며 1년 내내 끊기지 않는 공급망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해야만 비로소 자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지요. 땅속에 묻혀만 있다면 그것은 자원이 아니라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수백 번은 봤을 자료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숫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극지 운송에 필요한 선박 목록, 쇠빙 능력 보유 현황, 유럽 각국의 조선 역량 분석.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덴마크에는 그런 배가 없었던 거예요. 영하 50도의 바다에서 2미터 두께의 얼음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 수만 톤의 광물을 싣고 극지를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운송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가 북해에서 오랫동안 석유를 뽑아왔고 독일과 프랑스에는 자본과 기술력이 있었지만 극지 전용 쇠빙 운송선을 당장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조하고 검증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7년에서 8년. 현실적으로는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1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코펜하겐의 하늘은 어느새 완전히 밝아져 있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을 꺼내고 옮기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지요. 강대국들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 땅 아래 묻힌 보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보물을 꺼낼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인지 그때의 저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손에 없는 것을 가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유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덴마크는 유럽의 일원이었고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수십 년을 함께해 온 동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으며 경험도 풍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였지요.
며칠 뒤 긴급 실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에너지 담당 고위 관료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었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낙관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이 뭉쳐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고 그린란드 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이 곧바로 의제에 올랐던 거예요. 노르웨이 측에서는 북해 유전 개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 혹독한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온 노하우가 있으니 극지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논리였지요. 독일은 자본력을 내세웠고 프랑스는 원자력과 에너지 기술에서의 우위를 언급했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에 차 있었고 회의장에는 오랜만에 희망 비슷한 것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낙관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발언권을 얻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극지에서 자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쇠빙 운송선, 지금 당장 투입 가능한 선박이 유럽 어디에 있느냐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화면 속 얼굴들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걷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르웨이의 북해 경험은 분명 대단한 것이었지만 북해와 북극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북해의 겨울은 춥고 거칠었으나 얼어붙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린란드 인근 해역은 달랐습니다. 두께 2미터가 넘는 해빙이 바다를 뒤덮고 영하 50도의 한파가 몇 달씩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일반 화물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체 구조부터 엔진 출력, 내한 설계까지 모든 것이 특수하게 만들어져야 했고 그런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유럽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시간을 들이면 만들 수 있다고들 했습니다. 설계를 시작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도크를 정비하면 언젠가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설계부터 건조, 시험 운항까지 최소 7년에서 8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그 숫자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고 그들의 인내심이 10년을 기다려줄 리 만무했습니다. 협박하는 쪽은 언제나 시간이 없는 법이고 그래서 더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우는 동안 미국은 10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을 계속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남았을 뿐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거대했습니다. 자본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으며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을 합쳐도 10년이라는 세월을 1년으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유럽은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코펜하겐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통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답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이라는 이름은 크고 든든해 보였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막다른 길 너머에 지구 반대편에서 조용히 준비되어 온 해답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막막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이었고 아직 얼굴에 긴장기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중에 오라고 했을 테지만 그의 손에 들린 두꺼운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극지 운송 핵심 기술 보유국 비교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넘게 검토한 주제였고 새로울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믿기 어려운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못 만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이냐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극지에서 자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고성능 쇄빙 운송선, 상업적으로 운용 가능한 모델이 미국에는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34년 동안 상대해온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에 늘 존재해온 거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압도적인 경제력,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갖춘 나라. 그들이 원한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것은 그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이지요.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믿기 어려운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분명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쇄빙선 분야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취약했던 거예요. 현재 운용 중인 대형 쇄빙선이 고작 2척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노후화가 심각하여 제대로 된 극지 작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신규 쇄빙선 건조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관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었지요. 더 결정적인 것은 쇄빙 운송선이었습니다. 군함이 아니라 실제로 자원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상업용 선박 말입니다. 두께 2m가 넘는 해빙을 뚫고 영하 50도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수만 톤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배. 그런 선박을 미국은 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파일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선언,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협박. 그 말들은 분명 위협적이었고 회의실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 그 협박의 뒷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말했습니다. 항공모함과 기지, 위성과 정찰 능력을 과시했지요. 하지만 정작 자원을 꺼내고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당연한 것이라서 말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던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린란드의 자원을 실제로 손에 넣으려면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지배력이고, 둘째는 자원을 캐낼 수 있는 채굴 역량이며, 셋째는 그 자원을 세상 밖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셋째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강력했지만 그것은 완성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고 미국은 그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스스로도 그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협박은 힘의 언어이지만 실행은 기술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조차 그 기술 앞에서는 빈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이제부터 찾아야 할 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보고서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회의와 업무에 쫓겼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파일을 펼쳐들었지요.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숫자와 도표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았고 그 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앞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쇄빙선 현황, 러시아의 북극 함대, 유럽 각국의 조선 역량. 새로울 것이 없었고 읽으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나왔지요. 하지만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의 나라 제조업을 잘한다고 알려진 곳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그 이름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극지 운송 기술 현황을 다룬 장에서도 쇄빙 능력.
비교 분석에서도 실제 운항 실적 목록에서도 그 이름은 빠지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번 넘게 같은 이름이 반복되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앉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요. 다 읽고 나니 보고서 곳곳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제야 전체적인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극지 운송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두께 2m가 넘는 해빙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쇄빙 능력, 영하 50도 이하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내한 설계, 그리고 수십만 톤의 액화천 연가스를 극저온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운송선. 이 모든 것을 한국의 조선소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 중반에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읽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북극권 액화천 연가스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시베리아 북단 1년의 대부분이 얼어붙는 혹독한 환경에서 가스를 뽑아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지요.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가 바로 운송선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바다에서 2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쇄빙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세계 어디에도 없던 종류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든 곳이 바로 한국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가장 야심찬 북극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선택한 것이 한국의 기술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북극에서 활동해온 나라였고 자체적인 조선 역량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왜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찾아갔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일반 쇄빙선은 만들 수 있었지만 극한의 조건에서 수십만 톤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쇄빙. 운송선은 차원이 다른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곳이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보고서에는 실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용 운용 실적 보유. 이 짧은 문구가 갖는 무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뜻이었고 추측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낸 것이지요. 다른 나라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논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웠고 그 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얼음 바다를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 스탠드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보았던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표정,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 하지만 그 확신의 뒤에는 이 보고서 한 장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알고도 말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몰랐던 것이지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협박과 압박을 쏟아내는 동안 정작 열쇠는 그들의 손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과 정치력이 아닌 기술이 판을 바꾸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보고서를 덮은 뒤에도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34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숫자는 언제든 과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데이터라도 현장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겠다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시찰에 가까웠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희망을 퍼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보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시아의 선진국다운 모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없었지요. 진짜 확인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남해안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였지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다가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소의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도크가 바다를 향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 수십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지요.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를 수도 없이 방문해 본 저였지만 이런 규모는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관계자가 저를 도크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걸으면서도 고개가 저절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른 선박들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가진 묵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배였습니다. 안내자가 그 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쇠빙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라고 했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선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수 부분은 얼음을 부수기 위해 두껍고 날카롭게 설계되어 있었고 선체 전체가 극저온과 충격을 동시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이 극한의 환경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이 배는 영하 50도에서도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고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란드의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몇 달씩 이어지는 극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혹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유럽 전체가 10년을 이야기하던 것, 미국이 철저히 침묵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눈앞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크 안을 천천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정밀하게 조립되어 가는 과정,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강철을 이어붙이는 모습, 엔지니어들이 모여 도면을 검토하는 장면.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모든 것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고 계획이 아니었고 희망사항이 아니었지요. 이미 완성된 현실이었습니다. 도크를 빠져나왔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조선소의 거대한 실루엣이 그 빛을 받아 더욱 웅장해 보였지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신이었지요. 보고서의 숫자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숫자보다 더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던 것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미 수년째 계속되어 온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라고요.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가지지 못한 것을 이 나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없이는 그린란드의 자원도 북극의 미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지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다시 봐야겠다고, 숫자를 다시 계산해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봐야겠다고요. 그날 이후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었지요. 제가 본 것은 분명 답이었지만 그 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34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언제 꺼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었고 새로운 성명이 발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설명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린란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미국 측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왜 그린란드가 중요한지,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협박과 설득을 오가며 끈질기게 압박해왔지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워싱턴의 분위기를 탐색했지요. 돌아온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운송 문제였습니다. 자원을 캐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 밖으로 실어 나르는 문제 앞에서 논의가 막혀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미국 조선업계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군 관계자들은 쇠빙선 부족 문제를 제기했으며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이 흔들리는 순간은 전쟁에서 지거나 경제가 무너질 때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던 것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될 때, 그때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미국은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워싱턴에서 비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온 메시지였지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덴마크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겉으로는 우려 섞인 조언처럼 들리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탐색이었던 거예요. 덴마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지 떠보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탐색을 해야 할 만큼 미국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서두르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고, 시간을 잃고 있는 쪽이 따로 있을 뿐이라고요. 외교적으로는 다소 날카로운 표현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그들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미국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처음과 같은 공세적인 압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성명서의 어조가 한 톤 낮아졌고 최후 통첩처럼 들리던 말들이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확신에 차있던 목소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힘만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요.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결정적인 기술이 빠져 있으면 계획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바로 그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협박은 힘의 언어이지만 실행은 기술의 언어라는 말을 저는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지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작은 빈칸 하나를 채우지 못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총리 관저의 회의실에 덴마크 본토의 핵심 인사들과 그린란드 자치정부 대표들이 모두 모였지요. 창밖으로는 코펜하겐의 겨울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미국의 협박을 들었던 그날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무게감이 느껴지는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쇠빙선 현황, 유럽의 조선 역량, 그리고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실적, 숫자와 사실만을 담담하게 나열했지요.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가 끝난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때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수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위해 싸워온 사람이었고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누구보다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더욱 무게가 있었지요. 그는 그린란드가 강대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주가 되는 것도,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도, 어느 나라의 식민지처럼 취급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기술을 가진 동반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선택이며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라고요. 그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지요. 미국은 그린란드를 원했지만 그 원함의 방식은 확보와 지배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관심은 자원을 통제하는 데 있었지. 그린란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데 있지 않았지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참여, 지배가 아니라 협력.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린란드에 남기는 구조였지요. 자원 개발의 이익을 공유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힘을 원했고 중국은 통제를 원했지만 한국은 작동하는 해답을 가져왔다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위협적인 동맹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었다고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표결을 하지도 않았지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그날 덴마크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코펜하겐의 하늘은 여전히 낮고 회색빛이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맑아진 느낌이었지요.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거친 것 같았습니다. 34년 동안 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며 그들이 만든 판 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려 애썼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판 자체가 바뀌었던 거예요. 군사력과 정치력이 아니라 기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판이 열렸고 그 판에서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오히려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지요.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다른 나라들이 말싸움을 하는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누구에게 과시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을 만들어 왔을 뿐이지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로 그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나라가 이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덴마크는 그런 나라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도 못 만든 배, 한국만 가능했던 북극 역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